파운드리 시장의 절대 강자 TSMC는 2025년 2분기 기준 70.2%의 압도적인 점유율로 독점 체제를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3나노 칩 가격을 5% 이상, 첨단 패키징 가격을 최대 20% 인상하는 과감한 전략을 펼치고 있죠. 하지만 이러한 TSMC의 독점은 주요 고객사들의 공급망 다변화 요구를 키우고 있습니다. 바로 이 순간 삼성전자는 과거의 부진을 딛고 새로운 도약을 준비 중입니다. 테슬라 칩 수주와 자체 엑시노스 2600의 부활, 그리고 HBM 리더십 탈환을 통해 과연 10만 전자 시대를 열 수 있을까요? 관련 소식 김지민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깊이 파고들 주제는 바로 이 첨단 반도체 파운드리 시장의 아주 격렬한 경쟁입니다. 절대 강자인 TSMC의 독주, 그리고 계속되는 가격 인상, 여기에 맞서는 삼성전자의 반격 전략을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히 삼성 파운드리의 부활 가능성, 그리고 그 자체 칩, 엑시노스의 귀환이 삼성의 미래 가치, 우리가 흔히 말하는 10만 전자 달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분석해보죠. 이걸 위해서요, TSMC의 가격 전략 보고서라든가 또 삼성의 엑시노스, 파운드리 전략, 주가 전망 자료들, 그리고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 동향 보고서까지 다양한 정보들을 좀 종합적으로 검토해봤습니다. 이번 탐구의 목표는요, TSMC가 왜 저렇게 움직이는지 그 전략적 형보디의 이유를 좀 파악하고요. 삼성이 내놓은 반격 카드, 이게 진짜 먹칠지 그 실효성을 따져보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삼성에게 놓인 기회는 뭐고 또 넘어야 할 과제는 무엇인지 명확히 짚어보는 것.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파헤쳐볼까요? 역시 시장의 거인 TSMC 이야기부터 시작해야겠죠. 시장 점유율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여러 보고서들을 종합해보면 2025년 2분기 기준으로 무려 70.2%예요. 2위인 삼성전자가 7.3%니까 이 격차가 압도적입니다. 이건 거의 독과점 수준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 70%라는 숫자는 그냥 점유율 그 이상이에요. 이게 곧 강력한 가격 결정력, 그러니까 시장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힘을 의미하거든요. 흔히 우리가 말하는 무어의 법칙 있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반도체 성능은 2배가 되고 가격은 절반으로 떨어진다는 거. 이게 이제 첨단 공정에서는 더 이상 안 통합니다. 비용 하락의 시대는 끝났다? 이 말씀이시군요. 왜 그런 건가요? 이유가 있겠죠. 네. 3나노 그리고 이제 곧 다가올 2나노 같은 최첨단 공정을 개발하고 생산하는 데는 정말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3나노 팹 하나 짓는 데만 150억에서 2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20조 원이 훌쩍 넘는 돈이 필요해요. 2나노 공정은 더 심각합니다. 웨이퍼 생산량 기준으로 보면요, 5나노 공정은 월 9만 장 생산 라인 구축하는데 한 180억 달러 들었거든요. 근데 2나노는 월 5만 장 생산하는데 무려 280억 달러가 필요할 걸로 보고 있어요. 생산량은 줄었는데 비용은 훨씬 더 드러난 거죠. 생산 효율성 자체는 오히려 좀 떨어지는 거네요. 그렇죠. 게다가 공정에 꼭 필요한 극자외선, EUV 노광 장비 가격도 이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대당 가격이 3억 5천만 달러, 약 5천억 원에 달해요. 이런 막대한 투자 비용을 회수하고 또 미래 기술에 계속 투자하려면 TSMC는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이유가 있는 겁니다. 비용 상승분을 고객에게 전가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TSMC 가격 인상 소식이 끊이지 않는 거군요. 2024년, 2025년에 걸쳐서 3나노 칩 가격 5% 이상 올리고 또 수요가 몰리는 첨단 패키징 가격은 10%에서 20%까지 올린다는 계획이었죠. 근데 여기서 안 멈추고 2026년부터는 5나노 이하 첨단 공정 가격을 또 5%에서 10% 추가 인상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특히 AI나 고성능 컴퓨팅, HPC 칩처럼 수요가 폭발하는 분야는 최대 10%까지 더 올린다는 계획이에요. 수요와 공급 논리에 따라서 가격을 차등화하는 아주 영리한 전략이죠. 심지어 곧 양산될 2나노 웨이퍼 가격은 장당 3만 달러를 넘어설 수 있다. 이런 전망까지 나옵니다. 이게 현재 주력인 3나노보다 50% 이상 비싸질 수 있다는 거거든요. 초기에는 아예 할인 없음, 노 디스카운트 정책을 고수할 거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였으니까요. TSMC의 자신감이 어느 정도인지 좀 짐작이 가죠? 이야, 정말 대단한 가격 정책이네요. 근데 이런 막대한 R&D 비용 말고 또 다른 가격 인상 요인이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크게 한 3가지 정도 더 꼽을 수 있는데요. 첫째는 지정학적 요인입니다. 아시다시피 미중 기술 패권 경쟁 심화되면서 특정 지역, 특히 대만의 생산이 너무 집중된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커졌잖아요. 그래서 TSMC도 미국 애리조나에 650억 달러 이상 투자해서 대규모 팹을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생산하는 칩은 인건비나 여러 제반 비용 때문에 대만 생산분보다 5%에서 많게는 20%까지 가격 프리미엄이 붙을 걸로 예상돼요. 결국 공급망 안정성을 확보하는 대가로 고객사들이 더 비싼 비용을 내야 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아, 공급망 리스크를 줄이는 비용이군요. 다른 요인들은요? 두 번째는 역시 AI 하고 HPC 칩 수요의 폭발적인 증가입니다. 2025년 2분기 기준으로 보면요. TSMC 전체 매출에서 AI 중심의 HPC 주문 비중이 60%를 넘어설 걸로 예상될 정도예요. 그러니까 엔비디아 같은 큰 손들이 TSMC 칩 확보하려고 줄을 서는 상황이니까 TSMC의 협상력은 극대화될 수밖에 없죠. 심지어 엔비디아 CEO인 젠슨 황조차 공개적으로 TSMC의 가격 인상을 지지하고 나섰을 정도니까요. 마지막으로는 TSMC 자체의 수익성 목표 달성 의지입니다. 53% 이상의 높은 매출 총이익률을 유지하려고 하거든요. 2024년에는 이미 56.1%를 달성했는데 미국 같은 해외 팹 건설 때문에 생길 수 있는 마진 하락 압박을 가격 인상으로 미리 좀 방어하려는 그런 전략적 판단도 깔려 있는 겁니다. 종합해보면 기술 개발 비용, 지정학적 리스크 관리 비용, 폭발적인 수요, 그리고 높은 수익성 유지 목표까지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TSMC의 가격 인상을 부추기고 있다, 이런 거군요. 그럼 이런 가격 인상에 대해서 애플이나 엔비디아, AMD 같은 핵심 고객사들은 어떤 반응인가요?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받아들이는 건가요? 고객사마다 처한 상황이나 전략이 조금씩 다릅니다. 애플 같은 경우는 TSMC의 가장 큰 고객이면서 또 최첨단 공정을 가장 먼저 쓰는 퍼스트 무버잖아요. 아이폰이나 맥북에 들어가는 칩 성능이 제품 경쟁력이랑 직결되니까 생산 능력 확보하고 기술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가격 인상을 수용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또 아이폰 전체 원가에서 칩이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부품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아주 크진 않다는 점도 고려되었을 거고요. 아, 애플은 기술 리더십 유지를 위해서 비용을 감소하는 쪽이군요. 엔비디아는 어떤가요? 엔비디아는 좀 더 직접적이에요. TSMC의 비용 증가분을 그냥 자사 GPU 가격 인상으로 연결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게이밍 GPU는 한 5에서 10%, 특히 AI 칩은 최대 15%까지 가격을 올려서 사실상 최종 소비자나 기업 고객에게 비용 부담을 전가하고 있죠. 그래서 엔비디아 세금, 엔비디아 텍스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잖아요. AI 칩 시장에서 엔비디아의 독점적 지위가 있으니까 가능한 전략입니다. AMD는요? 거기도 만만치 않은 경쟁사인데 거긴 어떤가요? AMD의 리사수 CEO는 좀 더 현실적인 입장을 보여요. 미국 애리조나 팹에서 생산되는 칩에 아까 말씀드린 5에서 20% 붙을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요. 공급망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그만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언급했어요. 비용 증가를 감수하더라도 안정적인 칩 공급망을 확보하는 게 장기적으로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 거죠. 즉, 비용하고 공급망 안정성 사이에서 어떤 전략적인 균형점을 찾으려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이제 TSMC의 막강한 영향력과 가격 전략을 살펴봤으니까요. 시선을 좀 돌려서 이에 맞서는 삼성전자의 움직임을 자세히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점유율 격차는 상당하지만 최근 삼성 파운드리 사업에 아주 중요한 돌파구가 마련되었다 이런 소식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결정적인 계기는 바로 테슬라와의 초대형 계약이었습니다. 이게 2025년 7월에 공시된 내용인데요. 계약 규모가 약 22조 8천억 원. 미화로는 165억 달러에 달합니다. 테슬라의 차세대 자율주행 및 AI 칩, AI6라고 불리는 걸 삼성의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에서 2나노 공정으로 생산한다는 내용입니다. 와, 22조 원이 넘는 계약이라니 정말 엄청난 규모네요. 이게 삼성 파운드리 역사상 최대 규모라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단일 고객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죠. 이 계약이 갖는 의미는 단순히 금액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과거의 삼성은 아시다시피 4나노, 3나노 같은 첨단 공정에서 수율, 그러니까 불량 없는 합격품 비율 문제로 좀 어려움을 겪으면서 AMD나 구글, 퀄컴 같은 주요 고객사들을 TSMC에 빼앗기는 그런 아픔을 겪었잖아요. 하지만 이번 테슬라 계약은 그것도 최첨단 2나노 공정에서 시장을 선도하는 혁신 기업인 테슬라로부터 기술력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파운드리 사업 부활의 발판을 마련한 아주 결정적인 전환점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 계약 금액이 최소치고 실제 생산 규모는 몇 배 더 클 수도 있다 이렇게 언급했다는 점도 상당히 흥미롭더라고요. 네, 그 발언도 시장의 기대감을 키우는 요인이 됐죠. 이 계약 덕분에 한때 잠정 중단설까지 돌았던 미국 테일러 공장 건설도 다시 활기를 띠게 됐습니다. 테일러 공장은 단순히 생산 기지를 늘리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최근 미국 정부가 중국 내 일부 반도체 공장에 부여했던 BFEU, 그러니까 검증된 최종 사용자 지위를 철회하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 부각됐는데 미국 내 생산 거점을 확보하는 건 이런 리스크를 완화하는 데 분명 도움이 됩니다. 또 현지 고객사들과의 접근성도 높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솔브레인 같은 협력사들도 테일러 인근에 약 8천억 원을 투자한다고 하니까 현재의 독자적인 반도체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그런 움직임으로도 볼 수 있겠군요. 정확합니다. 하지만 이런 외부적인 요인과는 별개로 삼성 파운드리가 근본적인 경쟁력을 회복하려면 역시 수율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과거 3나노 공정 초기에 수율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던 경험을 삼성도 뼈아프게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 발표된 로드맵을 보면 세계 최초 이런 타이틀 경쟁에 뛰어들기보다는 좀 내실을 다지는 쪽으로 방향을 튼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1.4나노 공정 양산 시기를 당초 2027년에서 2029년으로 2년 늦췄습니다. 대신에 향후 한 2-3년간은 주력 공정이 될 2나노 GAA 공정의 수율 안정화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좀 더 실용적인 전략을 선택한 거죠. 여기서 GAA는 게이트 올어라운드의 약자인데요. 전류가 흐르는 채널의 사면을 게이트가 감싸는 차세대 트랜지스터 구조입니다. 기존 핀팻 구조보다 데이터 처리 속도랑 전력 효율을 높일 수 있는 핵심 기술이죠. 삼성은 현재 한 40에서 60% 수준으로 알려진 이 2나노 GAA 공정 수율을 연말까지 70%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술적인 안정성을 확보한 뒤에 양산을 확대하겠다 이런 의지입니다.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강하게 느껴지네요. 그런데 이 파운드리 전략 강화가 삼성의 또 다른 아픈 손가락이었던 엑시노스 칩 부활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탈콜컴 이야기가 다시 나오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엑시노스의 귀환은 현재 삼성전자 내부에서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 카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역시 비용 문제예요. 삼성전자 모바일 MX 사업부가 스마트폰의 두뇌 역할을 하는 AP, 즉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를 외부, 주로 퀄컴에서 사오는 데 되는 비용이 정말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거든요. 2025년 상반기에만 모바일 AP 매입 비용이 약 8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게 전년 동기 대비 거의 30% 가까이 급증한 수치입니다. 퀄컴의 스냅드래곤 칩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이죠. 자체 칩인 엑시노스를 사용하면 그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겠군요. 확실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단순히 비용 절감 차원을 좀 넘어섭니다. 마침 삼성이 자체 2나노 GAA 공정으로 개발 중인 차세대 AP, 엑시노스 2600의 성능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거든요. 최근에 해외 벤치마크 테스트 결과가 유출되었는데 경쟁 제품인 퀄컴의 최신 칩 스냅드래곤 8 엘리트 2 가칭과 비교했을 때 거의 동등하거나 오히려 더 우수한 성능을 보였다 이런 평가가 나왔습니다. 일부 테스트에서는 싱글코어 성능이 최대 17%, 멀티코어 성능은 최대 38%까지 우수하다는 결과도 있었어요. 물론 실제 제품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상당히 고무적인 신호죠. 와, 그래서 내년에 나올 갤럭시 S26 시리즈, 특히 기본 모델하고 플러스 모델에 엑시노스 2600을 탑재하고 심지어는 전량 엑시노스를 탑재할 수도 있다. 이런 예측까지 나오는 거군요. 더 나아가서 폴더블 폰인 갤럭시 Z 플립 7에도 처음으로 엑시노스를 적용할 계획이라는 소식도 있고요. 이야, 이건 정말 큰 변화인데요. 맞습니다. 만약 이게 현실화된다면 단순히 AP 구매 비용을 절감하는 것을 넘어서는 전략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삼성의 최첨단 2나노 파운드리 공정 기술력을 자사의 플래그십 스마트폰이라는 연간 수천만 대 이상 팔리는 실제 제품을 통해서 대량으로 검증하고 시장에 확실하게 보여주겠다, 이런 강력한 의지를 드러내는 겁니다. 일종의 기술 쇼케이스이자 대규모 실증 테스트, 이런 셈이죠. 우리 2나노 공정, 이 정도로 안정적이고 성능 좋다. 이걸 직접 보여주겠다는 거네요. 이게 성공하면 파운드리 사업에도 정말 큰 도움이 되겠어요. 정확합니다. DX, 그러니까 모바일 가전 부문에서는 원가 절감하고 제품 차별화 효과를 얻고요.
DS 반도체 부문에서는 파운드리 기술력을 입증하고 2나노 공장 가동률을 높여서 수익성을 개선하는 말 그대로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전략입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연간 2조 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는 파운드리 사업부의 막대한 적자를 해소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고요. 나아가서는 테슬라 외에 다른 외부 빅테크 고객들을 유치하는 데도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근데 과거 엑시노스가 발열 문제로 좀 비판받았던 점을 고려하면 이번에는 그런 문제까지 해결해야 할 텐데요. 네, 그 부분에 대한 대비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엑시노스의 발목을 잡았던 발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칩 내부에 구리 방열판을 직접 삽입하는 HPB, 히트 패트 블록 기술이나 칩의 성능과 전력 효율을 높이면서 두께는 줄일 수 있는 FOWLP, Fan-out Wafer Level Packaging 같은 새로운 첨단 패키징 기술을 적극적으로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단순히 AP칩 자체의 성능뿐만 아니라 시스템 전체의 안정성과 완성도를 높이는 데도 주력하고 있다는 점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모든 노력들, 그러니까 파운드리에서 테슬라 계약과 2나노 수율 안정화 노력, 그리고 엑시노스 2600의 성공적인 부활 가능성, 이게 다 합쳐졌을 때 많은 분들이 염원하는 삼성전자의 주가 10만 전자 달성 가능성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10만 전자. 결코 불가능한 목표는 아니라고 봅니다. 충분히 현실적인 시나리오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논의했던 여러 전략들이 성공적으로 실행된다는 것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시장에서는 이미 하반기 실적 개선, 이른바 상저하고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고요. 여러 증권사들도 목표 주가를 9만 원 후반에서 11만 원 수준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10만 원이라는 그 상징적인 가격을 넘어서기 위한 핵심 동력,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뒷받침되어야 할까요? 크게 세 가지 핵심 축을 성공적으로 구축하고 시장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고 봅니다. 첫째는 역시 파운드리 사업의 확실한 턴어라운드입니다. 테슬라 계약을 발판 삼아서 2나노 공정 수율을 시장이 납득할 만한 수준까지 안정화시키는 것이 급선무고요. 그리고 여기서 멈추지 않고 추가적인 빅테크 고객, 예를 들어 최근 이미지 센서 공급 계약을 맺고 팀 쿡 CEO가 직접 삼성과의 협력 확대를 언급했던 애플이라던가 아니면 자체 AI 칩 개발에 나서는 AMD 같은 고객사를 확보해서 파운드리 사업의 만성적인 적자 구조에서 확실하게 벗어나야 합니다. 파운드리 적자 탈출이 첫 번째 열쇠군요. 두 번째는 무엇인가요? 두 번째는 HBM, 즉 고대역폭 메모리 시장에서의 리더십 탈환입니다. AI 시대의 핵심 부품으로 떠오른 HBM 시장에서 경쟁력을 빠르게 회복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현재 경쟁사인 SK 하이닉스에 다소 뒤처져 있는 것으로 평가받는 5세대 HBM, HBM3, 특히 12단 적층 제품이 엔비디아의 최종 품질 테스트를 통과하는 것이 당면한 가장 시급한 과제입니다. 동시에 하이브리드 본딩 같은 차세대 본딩 디시를 적용한 6세대 HBM, 즉 HBM4 개발에서 기술 초격차를 다시 확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건 메모리 반도체 1위 기업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죠. HBM 경쟁력 회복이 두 번째 축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뭘까요? 세 번째는 내부 시너지 강화와 신사업 육성을 통한 성장 동력 확보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엑시노스 2600의 성공적인 안착을 통해서 칩 설계를 담당하는 시스템 LSI 사업부, 생산을 맡는 파운드리 사업부, 그리고 최종 제품을 만드는 모바일 MX 사업부 간의 유기적인 시너지를 극대화해야 합니다. 또한 빠르게 성장하는 전장 사업, 자동차 전자학 사업이죠. 2025년 매출 2조 원 목표 달성이라든가 현대차 기아 하이브리드 차량용 렌즈 공급 같은 구체적인 성과가 필요하고요. 또 AI 시대에 대비한 인프라 투자, 예를 들어 경상북도 구미에 약 8조 원 규모의 AI 데이터 센터 건립 추진 같은 미래 신성장 동력을 확실하게 발굴하고 키워나가야 합니다. 파운드리 턴어라운드, HBM 리더십 회복, 내부 시너지와 신성장 동력 확보. 이 세 가지군요. 하지만 장밋빛 전망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미중 갈등 심화 같은 지정학적 변수는 계속될 것이고 글로벌 경기 둔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요. 또 내부적으로 HBM 인증이 계속 지연된다거나 야심차게 준비한 엑시노스 성능이나 수율 문제가 다시 불거질 가능성, 이런 위험 요인들도 분명 존재하는데요. 이런 리스크들이 현실화된다면 10만 전자는 좀 멀어질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수많은 위험 요인들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0만 전자 달성은 단순히 반도체 시장의 업황이 좋아진다고 해서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시장 참여자들이
삼성전자가 정말 달라졌구나. 파운드리, HBM,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 근본적인 경쟁력을 회복했고 이 사업들이 서로 시너지를 내면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었구나 하는 확실한 믿음, 즉 컨빅션을 가질 때 비로소 가능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세 가지 핵심 축에서의 가시적이고 구체적인 성과 증명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입니다. 단순한 기대감이 아니라 숫자로 증명해야 하는 거죠. 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첨단 파운드리 시장은 TSMC의 강력한 지배력 아래 놓여 있지만 동시에 그 지배력에 따른 높은 가격과 공급망 집중 리스크는 분명 삼성전자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삼성은 2나노 GAA 공정 안정화, 테슬라와의 역사적인 계약, 그리고 자체 칩인 엑시노스 부활이라는 카드를 통해 이 기회를 잡고 반전을 만들어내려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삼성 앞에는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무엇보다 2나노 공정의 기술적 완성도를 완벽하게 증명해서 시장과 고객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파운드리 수율 안정화부터 HBM 인증 통과, 엑시노스의 성능과 발열 문제 해결까지 계획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약속한 대로 정말 완벽하게 실행해 내야만 합니다. 이 험난한 과제들을 성공적으로 완수하는 과정 자체가 바로 10만 전자로 가는 길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생각해볼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현재 파운드리 시장은 TSMC와 삼성의 양강 구도에 인텔이 도전장을 내민 형국인데요. 앞으로 일본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는 라피도스나 아니면 또 다른 예상치 못한 경쟁자들이 본격적으로 시장에 뛰어든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미중 갈등을 넘어서는 새로운 지정학적 변수가 계속해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영향을 미친다면 5년, 10년 뒤 미래의 파운드리 시장 판도는 과연 지금과 같을까요? 아니면 전혀 다른 모습일까요? 그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삼성은 또 어떤 전략으로 자신의 위치를 지켜나갈지 지켜보는 것도 앞으로 아주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한 깊이 있는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나노 공정이 다음 황금 노드로 불리는 이 격변의 시대에 TSMC의 독점 체제에 인텔과 같은 새로운 경쟁자들까지 가세하며 파운드리 시장은 더욱 치열한 다자 경쟁 체제로 진입할 것입니다. 과연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수율을 안정화하고 혁신 기술을 선점하여 10만 전자의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을지 우리는 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을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댓글로 의견을 공유해 주세요.